이거나 놓으라고.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좁은 승합차 안을 울렸다. 고개가 획 돌아간 여자의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덜덜 떨렸다. 그녀 이수진의 뺨은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 다물어. 산채로 서해 바다 물고기 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룸미러로 뒤를 흘깃보며 이죽거렸다. 옌벤 억양이 섞인 거친 말투. 놈은 손에 든 잭나이프를 손가락 사이로 현란하게 돌리고 있었다. 형님, 이 계집의 폰이 계속 울리는데요. 강시현? 저장된 이름이 강시현인데. 뒷좌석에서 수진을 억누르고 있던 덩치 큰 놈이 수진의 휴대폰을 흔들며 물었다. 액정 화면에는 강시현 언니라는 세 글자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받지 마. 꺼버려. 조수석의 사내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아니 잠깐. 받아서 끊어버리는 게 더 약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배 뜨면 끝인데. 덩치는 킬킬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진의 입에 휴대폰을 갖다 댔다. 자, 마지막 유언이나 남겨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이 원하는 건 비명이나 애원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에서도 전설로 불렸던 독사 강시현이었다. 수진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다. 언니, 평택항이야. 국제 여객 터미널 쪽. 이 미친년이. 덩치의 두툼한 손바닥이 수진의 입을 틀어막았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만이 차가운 승합차 안을 배회했다. 조수석의 사내가 혀를 찼다. 도착했다. 물건 내려. 배 출항까지 30분 남았다. 서둘러. 승합차가 멈춘 곳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화물 하역장 구석이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매캐한 경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항구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검고 깊었다. 같은 시각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옥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굵지 않았지만 시야를 흐리기에는 충분했다.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선 한 여자가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시현이었다. 그녀는 방금 끊긴 통화 내용을 되새겼다. 수진의 비명, 그리고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소리. 마지막으로 들린 평택항이라는 단말마. 시연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대테러 작전만 수십 번을 수행했다. 인질 구출, 요인 암살, 시설 파괴. 그녀의 손을 거쳐간 작전 중 실패란 없었다. 하지만 저녁 후 그녀가 원한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다. 고향 후배 수진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등산을 가는 그런 소소한 살. 놈들은 그런 그녀의 소박한 꿈을 건드렸다. 그것도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처음엔 검찰을 사칭해 수진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가로챘다. 그것만으로도 수진은 죽고 싶어 했다. 하지만 놈들은 멈추지 않았다. 돈이 떨어진 걸 알자 대출을 유도했고 그마저 막히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유인해 납치했다. 장기 적출. 아니면 성매매. 중국으로 넘어가는 배에 태워진다는 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 강시연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 작전명 바이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가 쓰고 있는 검은색 야구 모자 아래로 무전 이어폰이 보였다. 박철민 씨, 위치 확인됐어? 치직. 빗소리에 섞여 무전기 너머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아니, 누님. 지금 C구역 화물 출입구 쪽에 검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고요. 놈들인 것 같습니다. 박철민. 평택항 보안관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시연이 현역 시절 합동훈련 때 인연을 맺었던 해군 부사관 출신이었다. 전역 후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보던 그가 시연의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다. 보안 카메라는 그쪽은 사각지대입니다. 놈들이 아주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지금 중국 옌타이로 가는 여객선 동방명주호 화물칸이 열려 있습니다. 승객 탑승은 끝났고 화물 선적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5분 뒤면 램프 올립니다. 15분. 시간이 없다. 시연은 옥상 난간을 넘어 배관을 탔다. 빗물에 미끄러운 파이프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거미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3층 높이의 건물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초였다. 바닥에 착지한 그녀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숨겨둔 3단봉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칼이나 총은 없다. 하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살인병기였다. 기다려, 수진아. 언니가 간다. 화물 하역장 구석. 수진은 양팔이 묶인 채 덩치 큰 사내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발버둥 쳤지만 덩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빨리 움직여.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앞장서던 잭나이프 사내 조직원들이 장첸이라 부르는 행동대장이 으르렁거렸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여객선의 화물칸 입구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미로를 이루고 있는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이봐요. 거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때였다. 노란색 우비를 입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항만 하역 작업을 하던 인부인 듯 했다. 일반인 통제 구역인데. 장첸이 멈춰섰다. 그는 귀찮다는 듯 목을 우두둑 꺾었다. 처리해. 장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따르던 조직원 하나가 품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고 인부에게 달려들었다. 당신들 뭐야?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인부가 고꾸라졌다. 머리에서 피가 튀었다. 놈들은 쓰러진 인부를 발로 걷어차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수진을 끌고 배 안으로 향했다. 수진은 절망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수진의 마음도 얼어붙었다. 그들이 화물칸 램프를 막 통과하려던 찰나였다. 쿵! 어디선가 묵직한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굉음은 아니었지만 놈들의 신경을 긁기에는 충분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장첸이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하역장에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바람 때문에 빈 컨테이너 문이 닫힌 거 아닙니까? 덩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찝찝하게. 야, 막내야. 가서 확인해봐. 장첸의 지시에 막내 조직원이 투덜거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다.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골목,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으로 막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새끼가 오줌이라도 싸러 갔나? 야, 김씨. 가서 데려와. 이번엔 다른 조직원이 막내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 또다시 정적.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명이 사라졌는데 비명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그제야 장첸의 눈빛이 달라졌다.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뭐야? 뭔가 있다.
장첸이 잭나이프를 고쳐 쥐며 주위를 경계했다. 남은 조직원은 수진을 잡고 있는 덩치를 포함해 셋. 전원 무기 꺼내. 덩치, 너는 계집애 놓치지 말고 배 안으로 먼저 들어가. 우린 여기서 상황 보고 따라갈 테니까. 예, 형님. 덩치가 수진을 짐짝처럼 들쳐 매고 화물칸 안으로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덩치의 어깨 너머로 멀어져 가는 장첸과 조직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번쩍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번개가 순간적으로 하역장을 비췄다. 수진은 보았다. 컨테이너 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빗줄기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차갑고 날카로운 두 눈동자를. 그림자가 허공을 갈랐다.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강시연이 빗줄기를 뚫고 장첸의 무리 위로 낙하했다. 으악! 시연의 무릎이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바닥에 처박혔다. 시연은 착지와 동시에 몸을 굴려 반동을 줄였고 순식간에 일어나 3단봉을 휘둘렀다. 짝! 3단봉이 펴지며 공기를 찢었다. 쇠몽둥이 끝이 다른 조직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 단 한 번의 타격. 숨이 막힌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이 제압당했다. 장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사람의 움직임인가? 너 뭐야? 장첸이 칼을 휘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시연은 말없이 3단봉을 고쳐 잡았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지만 눈빛만큼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진이 어디로 보냈어? 에이, 미친년이. 장첸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현란한 칼부림이었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난도질당했을 속도였지만 시연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시연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했다. 콧등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감각.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놈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며 동시에 발로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아! 장첸이 무릎을 꿇었다. 시연은 놈의 뒷덜미를 잡고 그대로 옆에 있던 컨테이너 벽에 처박았다. 쿵! 장첸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바닥 생활 10년 차의 독종이었다. 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시연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칙! 극! 매운 캡사이신 가스가 시연의 시야를 덮쳤다. 시연이 주춤하며 팔로 얼굴을 가리는 사이 장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배 쪽으로 도망쳤다. 덩치! 문 닫아! 빨리 닫으라고! 장첸의 고함에 화물칸 입구에 있던 덩치가 당황하며 램프 조작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철제 램프가 굉음을 내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연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 눈을 억지로 떴다. 통증이 극심했지만 지금 멈추면 수진이는 끝이다. 놓치면 안 돼. 그녀는 흐릿한 시야를 뚫고 질주했다. 닫혀가는 배의 입구.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1m, 50cm. 장첸은 이미 안으로 굴러들어갔고 램프는 거의 닫히기 직전이었다. 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다. 슬라이딩. 그녀의 몸이 닫히는 램프와 바닥 사이의 좁은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쾅! 그녀가 들어옴과 동시에 램프가 완전히 닫혔다. 칠흑 같은 어둠. 이제 그녀는 고립되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적들의 속을 한복판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다.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체 내부라 신호가 약했다. 누님, 괜찮습니까? 지금 배가 출항합니다. 배의 엔진이 거동하는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부웅 마이너스. 평택항을 떠나는 마지막 출항이었다. 시연은 3단봉을 다시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이 더욱 예민하게 살아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법도 경찰도 없는 망망대해 위에서의 전쟁. 그녀는 입가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며 작게 중얼거렸다. 사냥 시작이다. 쿵, 쿵, 쿵.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배의 가장 깊은 곳, 기관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의 진동이 강시연의 발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그곳은 빛이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시연은 숨을 죽였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짠내와 기름 냄새, 그리고 놈들이 남기고 간 역겨운 담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시각이 차단된 곳에서는 청각과 후각이 더 예리해지는 법이다. 놈들은 셋. 덩치는 램프를 닫고 안으로 들어갔고 장첸과 다른 한 놈도 도망쳤다. 끼익. 배가 파도를 탈 때마다 선체 철판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음 틈새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저벅, 저벅. 아주 느리고 신중한 걸음. 그녀가 웅크린 곳은 적재된 컨테이너와 선체 벽 사이의 좁은 틈새였다. 그녀는 왼쪽 귀에 꽂힌 이니어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박철민 씨. 들려? 치직. 잡음이 섞였지만 철민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아, 깜짝이야. 누님 살아계셨습니까?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배가 외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경에 신고는 했는데 공해상으로 나가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게다가 인질이 있어서 함부로 진입도 못한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거야. 시연은 차분하게 대꾸하며 주머니에서 소형 관전등을 꺼냈다. 707 시절 쓰던 전술 장비였다. 아주 약한 붉은 빛만 나오게 조절했다. 놈들 위치 파악돼? 선박 설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배는 동방명주호입니다. 지금 누님이 계신 곳은 지하 2층 화물칸입니다. 놈들은 아마 3층 객실이나 4층 승무원 구역으로 갔을 겁니다. 밀항자들이나 납치 피해자를 숨기기엔 승무원 구역 안쪽 창고가 딱이거든요. 올라가는 루트는 화물칸 중앙에 비상 계단이 있고 선수 쪽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 쪽은 놈들이 지키고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 환기구를 찾지. 시연은 3단봉을 접어 허리춤에 꽂고 일어섰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희미한 윤곽들이 들어왔다. 미로처럼 쌓인 컨테이너들. 이곳은 훌륭한 엄폐물이자 사냥터였다. 그때였다. 야, 다 뒤져봐.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는 형님 명령이다. 전등빛이 화물칸 입구 쪽에서 춤을 추듯 번쩍였다. 굵직한 목소리. 아까 램프를 닫았던 그 덩치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발소리가 여러 개였다. 최소 셋 이상. 장첸이 지원 병력을 보낸 모양이었다. 나와라. 숨어봤자 도간의 쥐다. 깡. 쇠파이프가 컨테이너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면 승부는 불리하다. 놈들은 지리를 모르지만 머릿수가 많고 흉기를 들었다. 반면 시연은 지리는 모르지만 어둠을 이용할 줄 알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특임대 시절 익힌 고스트 워킹. 발 뒤꿈치를 들고 발날을 이용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보법이었다. 그녀는 그림자가 되어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갔다. 이쪽은 없습니다. 한 놈이 덩치에게 소리쳤다. 똑바로 찾아. 그년 보통 내기가 아니야. 형님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어놨다고. 덩치가 욕설을 뱉으며 침을 퇴뱉었다. 그들이 시연이 숨어있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이 시연은 벽면에 붙어있는 배관을 타고 올랐다.
천장 쪽에 환기구 그릴이 보였다. 드라이버 같은 공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잭나이프가 있었다. 아까 장첸을 제압할 때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둔 것이었다. 칼날을 나사 틈에 끼워 넣고 힘을 주자 녹슨 나사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끼. 작은 소리였지만 텅 빈 화물칸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저기다. 덩치가 고개를 쳐들었다. 랜턴빛 3개가 동시에 시연을 비췄다. 잡아! 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시연은 혀를 찼다. 환기구 뚜껑을 뜯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그녀는 배관에서 손을 놓고 그대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쿵! 착지와 동시에 그녀는 앞구르기를 하며 놈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선두에 있던 조직원이 당황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시연은 일어나는 탄력을 이용해 놈의 턱 밑을 손바닥 밑부분으로 올려쳤다. 장타. 퍽. 꺽. 단발마와 함께 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뇌가 흔들린 놈은 그대로 기절했다. 인연이. 뒤따라오던 덩치가 거대한 주먹을 날렸다. 곰 같은 힘이 실린 주먹이었다. 맞으면 뼈가 으스러질 게 분명했다. 시연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놈의 허벅지에 칼을 으려다 멈췄다. 죽이면 안 돼. 수진이 위치를 알아내야 해. 그녀는 칼을 역수로 쥐고 손잡이 끝으로 덩치의 허벅지 급소를 찍었다. 아! 덩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 틈에 나머지 한 놈이 뒤에서 시연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강하게 찔러 넣었다. 우둑.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크어. 순식간에 3명이 바닥을 굴렀다. 시연은 주저앉은 덩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수진이 어디 있어? 몰라. 으악. 시연이 놈의 손가락 하나를 뒤로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감각. 덩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다. 다시 묻는다. 이수진 어디 있나? 3층. 3층 특실. 형님이 그리로 데려갔어. 가는 길은? 저기 비상구. 시연은 덩치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더 볼 것도 없었다. 그녀는 덩치가 가리킨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이니어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님 조심하세요. 3층 특실이면 로비를 지나야 합니다. 거긴 놈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정면 돌파는 안 해. 철민 씨, 배 전력 차단할 수 있어? 전력이나요? 기관실 쪽 배 전반을 건드리면 가능하긴 한데. 누님이 거기까지 다시 가기엔 멉니다. 대신 제가 원격으로 선내 조명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보안 시스템 해킹은 제 전공이니까요. 딱 10초입니다. 10초 동안 암전을 만들어 드리죠. 충분해. 시연은 비상구 계단을 뛰어 올랐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철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됐어? 3, 2, 1. Now. 팍팍. 철민의 신호와 함께 선내의 모든 형광등이 일제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로비에 있던 조직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야? 불 왜 이래? 정전이야? 끼익. 시연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 어둠은 그녀의 친구였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로비 한복판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놈들은 시각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시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로비의 구조와 놈들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다. 퍽, 콰당,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놈들을 덮쳤다. 시연은 춤추듯 움직이며 3단봉으로 놈들의 관절과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다. 10초 후, 팍팍.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로비에는 6명의 사내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 끝 귀빈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미 시연이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귀빈실 안은 고요했다. 호화로운 카펫과 가죽 소파가 놓인 넓은 방. 하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3단봉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왔구나. 방 안쪽 회전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장첸이었다. 그는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까 하역장에서 시연에게 당한 상처들이었다. 생각보다 빠르네. 내 부하들이 그렇게 멍청한 줄은 몰랐어. 장첸이 비릿하게 웃었다. 수진이 내놔. 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 계집애? 보고 싶으면 보여줘야지. 장첸이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러자 방 안쪽에 있던 침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사내가 수진을 끌고 나왔다. 수진의 상태는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언니. 수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시연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 이제 어쩔 텐가? 707 특임대 강중령님. 장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수진의 하얀 목에 가져다 댔다. 시퍼런 칼날이 수진의 동맥 위에서 번뜩였다. 무기 버려. 장첸이 명령했다. 시연은 망설였다. 무기를 버리는 순간 그녀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하지만 지금 버리지 않으면 수진이 죽는다. 셋센다. 하나. 장첸의 칼날이 수진의 피부를 살짝 눌렀다.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다. 아윽. 수진이 신음했다. 둘. 쨍그랑. 시연이 3단봉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었다. 됐나? 흐흐흐. 역시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군. 멍청하게. 장첸이 눈짓을 했다. 수진을 잡고 있던 놈들 외에 커튼 뒤에 숨어있던 4명의 조직원이 추가로 나타나 시연을 에워쌌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조져. 장첸의 짧은 명령. 그것은 일방적인 린치였다. 퍽. 등 뒤에서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시연의 등을 강타했다. 크. 시연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해졌다. 그녀가 쓰러지자마자 사방에서 발길질이 쏟아졌다. 인연이 감히 형님 얼굴을. 죽어. 죽어.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시연은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다. 막고 있어도 뼈가 울리는 고통은 막을 수 없었다. 입안이 터져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언니. 안 돼. 하지 마요. 제발. 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장첸은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길 뿐이었다. 더 밟아. 아주 다시는 못 일어나게 다리를 분질러 놔. 한 놈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시연의 정강이를 노리는 일격이었다. 시연의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너무 많이 맞았다. 체력도 바닥이었다.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니, 아직 아니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철민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님, 들립니까? 누님. 이니어를 통해 철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연은 웅크린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됐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놈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네. 스프링클러 시스템 해킹 완료했습니다. 이 방 화재 감지 센서를 강제로 작동시킵니다. 물바다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 천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따르르릉. 뭐야? 불이야? 조직원들이 멈칫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치익.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며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방 안은 물바다가 되었다. 시야가 하얗게 물보라로 가려졌고 바닥은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아, 차가워. 이게 뭐야? 당황한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틈. 그것은 시연이 기다리던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녀는 고통을 잊은 사람처럼 용수철같이 튀어올랐다. 정강이를 노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놈의 명치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박치기. 컥. 놈이 뒤로 낮아빠지며 쇠파이프를 놓쳤다. 시연은 공중에 뜬 쇠파이프를 낚아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맹수를 넘어선 귀신의 눈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녀가 웃었다. 이제 2라운드다. 물줄기 속에서 시연의 복수극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장채는 여전히 수진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시연의 몸은 만신창이었다. 장첸이 수진의 머리채를 뒤로 젖히며 소리쳤다. 허튼 수작 부리면 인연 목을 따버리겠어. 오지마. 시연이 멈춰섰다.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박철민. 다음 플랜. 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예, 누님. 지금 평택 해경 고속정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장실을 장악해야 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시연은 계산했다. 눈앞의 적들을 처리하고 수진을 구하고 선장실까지 가야 한다. 이 몸 상태로 가능할까? 그때 수진이 장첸의 팔을 물어뜯었다. 아, 이 독한 년이. 장첸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털어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칼날이 수진의 목에서 떨어졌다. 언니, 지금이야. 수진이 외쳤다. 시연은 바닥을 박차고 날았다. 쇠파이프가 빗물을 가르며 장첸을 향해 쇄도했다. 죽어라. 강시연의 손을 떠난 쇠파이프가 묵직한 파공음을 내며 날아갔다. 깡. 장첸이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아냈다. 쇠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쏟아지는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크악. 장첸이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팔을 쓰기 힘들 정도의 충격이었다. 그 틈을 놓칠 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거리를 좁혔다. 이 독사 같은 년이. 장첸은 고통을 참으며 남은 한 손으로 잭나이프를 휘둘렀다. 놈의 칼솜씨는 길거리 싸움으로 다져진 실전형이었다. 규칙도 품위도 없었다. 오로지 상대의 급소만을 노리는 살수였다. 쉿, 쉿. 칼날이 시연의 눈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시연의 볼에 가늘게 핏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시연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707 대테러 부대에서 수천 번의 칼부림 시뮬레이션을 겪었다. 놈의 칼끝이 움직이는 궤적, 어깨의 근육 움직임,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시연의 머릿속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가 처졌다. 팔 부상 때문이야. 공격 범위가 좁아졌다. 시연은 놈의 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상체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사거리 안으로의 진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돌파였다. 장첸의 눈이 커졌다. 칼을 찌르려던 손목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연의 왼손이 놈의 손목을 독사처럼 휘감아 낚아챘기 때문이었다. 잡았다. 시연이 나직하게 은쪼렸다. 그녀는 잡은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며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로 놈의 턱을 올려쳤다. 퍽! 고개가 뒤로 젖혀진 장첸의 입에서 피 섞인 침이 튀었다. 하지만 놈도 만만치 않았다. 정신을 잃기는커녕 놈은 시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함께 넘어졌다. 첨벙! 물바다가 된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이 엉겨붙었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기술보다는 짐승 같은 본능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장첸은 시연의 목을 조르려 안간힘을 썼고 시연은 놈의 관자놀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죽어. 그냥 좀 죽어. 장첸이 악을 썼다. 그의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시연의 기도가 막히며 숨이 가빠왔다. 눈앞이 전멸등처럼 깜빡거렸다. 그때였다. 언니 건드리지 마. 쿵. 장첸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묵직한 도자기 꽃병이었다. 수진이 공포에 떨던 그 수진이 양손으로 꽃병을 들고 장첸의 뒤통수를 내려친 것이다. 쨍그랑.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다. 장첸의 눈이 뒤집혔다. 아무리 강골이라도 버틸 수 없는 충격이었다.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이 풀렸다. 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놈을 밀쳐냈다. 수진아. 언니.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수진이 울먹이며 시연에게 다가왔다. 시연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수진의 뺨을 감쌌다. 차가웠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언니 멀쩡해.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아. 그냥 무서워서. 이제 끝났어.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바닥에는 장첸과 그의 부하들이 기절하거나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여전히 물을 뿜어내고 있었고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시연은 쓰러진 장첸의 허리춤에서 수갑을 찾아냈다. 놈들이 납치한 사람들을 구속할 때 쓰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장첸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 단단히 채웠다. 그리고 놈의 넥타이를 풀어 발목까지 묶어버렸다. 박철민 씨. 상황 종료. 인질 확보했어. 시연이 젖은 이니어를 톡톡 치며 말했다. 와.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또 뭐? 배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어요. 선장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공해상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10분 뒤에 영해를 벗어납니다. 영해 넘어가면 중국 공안이랑 관할권 문제 때문에 해경이 진입하기 힘들어집니다. 시연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산 너머 산이었다. 조타실. 거기만 잡으면 되지. 네. 4층 선수 쪽입니다. 하지만 선교 브리지 문은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방탄 유리라 깨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열 방법 찾아봐. 내가 가는 동안. 시연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수진아. 잘 들어. 지금부터 언니랑 뛰어야 해. 할 수 있지? 수진은 겁먹은 눈치였지만 시연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 수 있어. 가자. 두 여자는 물바다가 된 귀빈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였다. 시연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챙겨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혹시라도 누가 덤비면 휘둘러. 알았지? 알았어. 그들은 4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을 칠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다. 평택 앞바다의 파도가 거세지고 있었다. 동방명주호는 거대한 몸집을 울리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하얀 포말이 선수를 때리며 부서졌다. 4층 선원구역.
복도 끝에 조타실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하지만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두툼한 철문이었다. 누구냐? 복도를 순찰하던 항해사 복장의 사내가 시연과 수진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는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침입자 발견. 4층 복도. 시연은 대답 대신 달렸다. 거리는 10m. 항해사가 허리춤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다. 지지직.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지져버린다. 일반 선원인 그는 장첸의 조직원들처럼 살기를 띠지는 않았지만 공포에 질려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시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항해사가 전기 충격기를 찌르는 순간 그녀는 몸을 사선으로 비틀며 피했다. 그리고 항해사의 손목을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문 열어. 못 열어. 선장님이 안에서 잠갔어. 항해사가 덜덜 떨며 대답했다. 시연은 그를 기절시켜 바닥에 눕혔다. 쿵쿵. 시연이 조타실 철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좋은 말할 때. 대답은 없었다. 안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박철민 씨. 방법 찾았어? 젠장, 이 배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구식이라 원격 제어가 안 먹힙니다. 물리적으로 선을 따야 하는데. 누님 혹시 문 옆에 도어록 패널 보입니까? 시연은 문 옆에 붙은 숫자 키패드를 확인했다. 보여. 그거 뜯어내세요. 안에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 보일 겁니다. 두 개를 합선시키면 일시적으로 락이 풀립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거 진짜 됩니다. 확실해? 제 전공이라니까요. 시연은 잭나이프 끝으로 키패드 커버를 강제로 뜯어냈다. 전선 뭉치가 흉물스럽게 드러났다. 복잡한 전선들 사이에서 붉은색과 푸른색 전선을 찾아냈다. 그때였다. 저기 있다. 잡아. 복도 반대편에서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이 몰려왔다. 장첸의 잔당들이었다. 대략 5명. 그들은 악에 받쳐 있었다. 두목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수진아, 내 뒤에 붙어. 시연은 한 손으로는 전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3단봉을 쥐었다. 빨리요. 누님. 시연은 전선의 피복을 이빨로 물어뜯어 벗겨냈다. 야, 죽여버려. 선두의 선놈이 달려들었다. 시연은 전선을 합선시키기 직전 몸을 돌려 놈의 배를 걷어찼다. 퍽. 놈이 뒤로 밀려나며 뒤따라오던 놈들과 엉켰다. 좁은 복도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거나 먹어라. 시연은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놈들을 향해 분사했다. 푸. 하얀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콜록, 콜록. 안 보여. 놈들이 기침하며 당황하는 사이 시연은 다시 키패드에 집중했다. 붉은 선과 푸른 선의 구리선 부분을 맞대었다. 파박. 작은 스파크가 튀었다.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열렸다. 시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조타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레버를 돌렸다. 쾅, 쾅, 쾅. 밖에서 놈들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지만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타실 내부. 넓은 통유리 너머로 칠흑 같은 바다가 보였다. 계기판의 불빛만이 번쩍이는 그곳에는 선장과 1등 항해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당신들 뭐야? 당장 나가. 배불뚝이 선장이 몽키 스패너를 들고 위협했다. 시연은 피 묻은 얼굴로 그러나 아주 차분하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선장은 뒷걸음질 쳤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피냄새를 풍기는 사신이다.
선장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빼세워. 시연의 명령은 짧고 명확했다. 못 세워. 우린 정해진 항로대로. 짝. 시연이 3단봉으로 조타실의 콘솔 박스를 내리쳤다.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다. 2번 말 안 해. 엔진 정지하고 배 돌려. 지금 당장. 하지만. 장첸 형님이 알면 우린 죽어. 그 형님 지금 내 손에 잡혀서 화물칸 바닥에 처박혀 있어. 너희도 공범으로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협조해서 정상 참작 받을래? 시연의 말에 1등 항해사가 흔들렸다. 선장님. 배 돌립시다.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새끼가. 선장이 망설이는 사이 조타실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다. 헬기 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조타실을 비췄다. 너무나 밝은 빛에 선장은 눈을 가려야 했다. 아,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동방명주호는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투묘하라. 불응시 발포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정지하라. 확성기 소리가 바다를 울렸다. 유리창 너머로 해경 마크가 선명한 헬기가 보였고 해수면 위로는 고속단정 3척이 물살을 가르며 접근하고 있었다. 시연이 씩 웃었다. 들었지? 선택해. 총 맞고 설레, 그냥 설레. 선장의 손에서 스패너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조타기 옆에 있는 엔진 텔레그래프를 정지 STOP 위치로 당겼다. 웅웅웅. 배 전체를 울리던 진동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거대한 여객선이 검은 바다 위에서 숨을 멈췄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다. 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이 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조타실을 채웠다. 밖에서는 헬기의 바람소리가, 안에서는 안도의 숨소리가 가득했다. 잠시 후 조타실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해경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어왔다. 시연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신고한 사람입니다. 범인들은 화물칸과 복도에 제압해뒀습니다. 특공대 팀장이 시연의 몰골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걸 혼자 다 하신 겁니까? 시연은 대답 대신 옆에 있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집에 가자, 수진아. 사건 발생 3개월 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 앞은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리포팅을 하느라 바빴다. 네, 이곳은 일명 평택항 납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입니다. 중국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수십 명의 여성을 납치, 밀항시키려 했던 일당이 오늘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법원 입구로 호송버스가 들어왔다. 수의를 입은 장첸과 그의 일당들이 줄줄이 내렸다. 그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첸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납치된 여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장첸은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사라졌다. 방청석은 이미 만원이었다.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사건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맨 앞줄 단정한 정장 차림의 강시현과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시연의 얼굴에 있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지만 이마 쪽에 옅은 흉터 하나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수진은 아직도 사람 많은 곳을 두려워했지만 시연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석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검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에이스 최 검사였다. 피고인 장첸과 그 일당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 초년생들을 노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갈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신매매까지 시도한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피해자들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최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다. 화면에는 시연이 목숨 걸고 확보한 선내 폐쇄회로 영상, 박철민이 해킹으로 찾아낸 조직의 장부 그리고 수진의 병원 진단서가 띄워졌다. 이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이수진 양을 폭행하고 협박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중국 조직과 주고받은 인신매매 계약서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저런 죽일 놈들. 사형시켜라.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하세요. 정숙. 장첸 측 변호인이 일어났다. 국내 최대 로펌에서 나온 비싼 변호사였다. 그는 기름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배에 탑승했을 뿐이며 납치와는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에 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강시연 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제 의뢰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진압이며 이에 있습니다. 최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정당방위였습니다. 흉기를 든 10여 명의 조직원을 상대로 그것도 인지를 구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과잉 진압을 논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글쎄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강 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뼈를 부러뜨리고 관절을 꺾는 기술을 쓴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것은 사적 제재 아닙니까? 변호인의 교묘한 논리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저런 말장난에 당하려고 목숨 걸고 싸운 게 아니었다. 그때 수진이 손을 들고 일어났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피해자 증인 말씀하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자발적으로 탄 게 아닙니다. 놈들은 제 전세금을 훔쳐갔고 빚을 갚으라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장첸 저 사람이 칼을 제 목에 대고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시연이 수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강시연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언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죽을 뻔했습니다. 놈들이 쇠파이프로 언니를 때릴 때 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저를 감쌌습니다. 그게 과잉 진압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게 죄인가요? 수진의 절규에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피해자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무력했다. 최 검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재판장님, 여기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 장첸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장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계집애 중국 넘기면 얼마 받는다고? 장기 다 꺼내서 팔면 꽤 나오겠지? 흐흐흐. 그 목소리는 장첸이 수진을 납치할 당시 승합차 안에서 했던 말이었다. 박철민이 장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찾아낸 결정적 증거였다. 장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변호인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게임 끝이었다. 피고인. 정말 인간이 아니군요.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호 법정.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강시현과 이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진은 긴장한 듯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꼼지락거렸지만 시연이 그 손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기립하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장첸을 비롯한 8명의 조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의를 입은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평택항의 밤을 지배하던 포식자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특히 장첸은 구치소 생활이 고달팠는지 눈이 퀭하고 볼이 홀쭉해져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인 장첸.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납친 감금하고 해외로 밀항시켜 장기를 적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장첸을 노려보았다. 특히 피해자 이수진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구하러 온 강시현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리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야 침묵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장첸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뒤에서도 보였다. 이에 피고인 장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장첸이 힘 풀린 다리로 털썩 주저앉으려다 교도관들에게 붙잡혔다. 또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와 하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정숙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재판장은 이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판결을 내렸다. 행동대장 김모 씨 징역 25년. 나머지 가담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20년에 처한다. 그야말로 철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이었다. 납치와 살인 미수까지 더해진 결과였다. 형님, 이게 뭡니까? 부하 조직원 하나가 장첸을 보며 울부짖었다. 다 형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돌려내.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퍼붓는 놈들의 추태를 보며 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끝났어, 수진아. 수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끝났어.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지옥 같았던 그날 밤의 공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하지만 시연의 눈빛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형사처벌은 끝났다. 이제는 놈들이 훔쳐간 것을 되찾아올 차례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2주 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시연과 수진 그리고 박철민이 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국내 최고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자, 형사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대성공입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 금액. 보이스피싱 피해 원금 7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 3억 원. 합계 4억 2천만 원입니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4억이요? 제 전세금은 7천만 원이었는데. 장첸 일당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되더군요. 사실 이 돈을 찾는 게 더 힘들 뻔했는데 우리 박철민 씨 덕분에 아주 수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철민에게 쏠렸다.
철민이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닙니다. 놈들이 중국으로 빼돌리려고 환치기 계좌에 묶어둔 돈이랑 차명으로 숨겨둔 가상화폐 지갑을 좀 조회해봤거든요. 사실은 불법 해킹에 가까운 기술이었지만 정의를 위한 일이었기에 모두가 묵인했다. 철민이 찾아낸 장첸의 은닉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 돈을 전액 몰수하고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 집행 명령을 내렸다. 이미 집행관들이 놈들의 오피스텔과 창고를 털어서 현금 다발과 명품 시계, 외제차까지 싹 다 압류했습니다. 경매 넘겨서 현금화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진 씨 통장에 돈 꽂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 변호사의 설명에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빚더미에 앉아 죽음을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잃어버린 돈의 6배가 넘는 돈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걸로 빚도 갚고 부모님 가게도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돈 수진 씨가 흘린 눈물값이야. 죄책감 갖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 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사무실 벽걸이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평택항 납치 사건의 주범 장첸 일당의 은닉 재산이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파격적인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해결한 시민 영웅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장첸에 압류된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견인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앵커는 목소리를 높였다. 맨몸으로 범죄 조직에 맞서 인지를 구출한 전직 특수부대원 강시연 씨, 그리고 그녀를 도운 평택항 보안 직원 박철민 씨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누님,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철민이 호들갑을 떨었다. 시연은 덤덤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귀찮아지겠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며칠 뒤 수진의 통장에 법원 보관금이라는 이름으로 4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수진은 그 숫자를 보고 또 보며 펑펑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이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장첸은 감옥 독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에 더해 평생 모은 돈이 10원 한 푼 남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으악! 내 돈! 내 돈! 감옥의 차가운 벽을 긁으며 절규하는 장첸의 비명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완벽하고 처절한 몰락이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평택항의 여전사 현실판 아저씨, 보이스피싱 일망타진. 연일 강시현과 관련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흉흉한 뉴스 속에서 등장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에 열광했다. 방송국마다 섭외 전쟁이 벌어졌다. 시연은 대부분 거절했지만 수진이 언니,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자 마음을 바꿨다. 국내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저녁 뉴스 대담 프로. 스튜디오 조명이 밝게 켜졌다. 앵커는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오늘 모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평택항에서 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두 영웅, 강시연 씨와 박철민 씨, 그리고 용기 있는 피해자 이수진 씨를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세 사람을 비췄다. 시연은 깔끔한 검은색 재킷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화면을 압도했다. 강시연 씨, 당시 상황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10여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앵커의 질문에 시연은 짧게 대답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내 사람이 다치는데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내 사람이 다치는데. 앵커가 그 말을 되뇌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 반응이 화면 하단에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와, 진짜 걸크러시 미쳤다. 언니 날 가져요. 유유 저게 진짜 군인이지. 707 클래스 어디 안 가네. 국방부 장관 시켜라. 이번엔 수진에게 마이크가 넘어갔다. 이수진 씨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신 용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수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없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바보같이 속았다는 자책감 때문에요. 하지만 시연 언니가 저를 구하러 와줬을 때 깨달았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그 사기꾼 놈들이라는 걸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숨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당찬 발언에 스튜디오 방청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박철민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 저는 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사실 해킹. 아니, 보안 관제가 제 주특기라 배의 전기를 끊고 문을 따는 기술적인 지원만 했죠. 하하. 방송은 대성공이었다. 시청률은 30%를 넘겼다. 방송이 끝나고 방송국 로비로 나오자 경찰청장과 평택시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시연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경찰청장이 악수를 청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수진 씨와 강시연 씨 그리고 박철민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특별 포상금을 준비했습니다. 평택시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찰칵 찰칵.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시연, 수진, 철민은 표창장을 들고 활짝 웃었다. 그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평택항의 기적, 정의는 살아있다. 사진 속 시연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더 이상 피 묻은 살인 병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낸 든든한 언니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평택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 건배.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언니 진짜 고마워. 평생 갚으며 살게. 수진이 술 기운 오른 얼굴로 말했다. 갚긴 뭘 갚아. 너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그리고 시연이 안주로 나온 회 한 점을 집으며 씩 웃었다. 너 합의금 받으면 나 맛있는 거나 많이 사줘. 특수부대 출신이라 식비가 많이 들거든. 푸하. 언니 그게 뭐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평택항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평화로운 검푸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 차갑던 평택항의 바닷바람은 어느새 훈훈한 봄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잿빛이었던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청명한 파란색으로 빛났다.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맞은편 상가. 이곳에 새로 문을 연 카페 봄날은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로 북적였다. 향긋한 원두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밝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떨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뽀얀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제법 사장님 태가 났다. 그녀는 배상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해 이 카페를 차렸다. 나머지는 부모님의 빚을 갚고 자신처럼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돈은 그녀에게 상처였지만 이제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제일 비싼 걸로 3잔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쏘는 날입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들어오는 남자는 박철민이었다. 그는 낡은 항만 보안 유니폼 대신 말끔한 세미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친 강시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들어왔다. 철민 씨, 월급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펑펑 써? 아껴. 시연이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에이, 누님. 아니, 대표님. 우리 바이퍼 시큐리티 이번 달 실적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됩니다. 그렇다. 강시연은 사건 이후 평택항 근처에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이름은 그녀의 호출 부호를 딴 바이퍼 시큐리티. 거창한 경호업체가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나 가정폭력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신변 보호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박철민은 평택항 관제실을 그만두고 시연의 회사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의 해킹 실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시연의 무력과 완벽한 시너지를 냈다. 언니, 철민 오빠, 어서 와요. 수진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을 반겼다. 수진아, 얼굴 좋아 보인다. 장사는 잘 돼? 시연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응, 언니 덕분이지.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참, 이번에 새로 개발한 메뉴인데 한번 맛 좀 봐줄래? 수진이 쟁반에 예쁜 딸기 케이크와 음료를 담아왔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멀리 평택항의 크레인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저곳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삶의 터전일 뿐이었다. 그 자식들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면서요? 철민이 포크로 케이크를 찍으며 물었다.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어.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장채는 교도소 안에서도 왕따라던데. 다른 수감자들한테 매일 얻어터지고 있다고 교도관 후배가 전해주더라. 시연이 덤덤하게 말했다. 꼴 좋네요. 평생 거기서 썩어야지. 수진이 예전처럼 몸을 떨거나 겁먹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해졌다. 시연이 가르쳐준 호신술을 배우며 몸도 마음도 단단해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뉴스 봤어? 또 보이스피싱 조직 하나가 검거됐대. 시연이 커피를 마시며 화제를 돌렸다. 아, 부산 쪽요? 거기 경찰들이 우리 기사 보고 자극받아서 아주 이를 갈고 잡았다던데요. 철민이 킬킬거렸다. 시연과 수진의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평택항 의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범죄에 침묵하지 않는 시민 의식의 상징이 되었다. 경찰은 범죄 조직 소탕에 더욱 열을 올렸고 법원은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세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언니는 어때? 요즘도 많이 바빠? 수진이 물었다. 말도 마. 어제는 스토킹범 잡겠다고 잠복 근무만 12시간을 했어. 철민 씨가 위치 추적 안 해줬으면 놓칠 뻔했지. 아따, 그놈 달리기 빠르던데요. 그래도 누님 로우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 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습니다. 시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저녁 후 그녀는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 방황했었다. 군대에서 배운 살상 기술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힘은 약한 자를 지킬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수호자였다. 행복하다. 수진이 문득 말했다. 1년 전에는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언니랑 오빠랑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너무 행복해. 그냥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아. 수진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시연이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인 시연의 손과 부드러운 수진의 손이 포개졌다. 그래.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기적이야. 그때 시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업무용 전화였다. 대표님 의뢰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인데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왔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데요. 철민이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동네 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냉철한 바이퍼의 눈빛이 돌아왔다. 위치는 안중읍.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자. 늦으면 위험해. 네, 알겠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철민도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입에 털어넣고 일어섰다. 수진아, 미안. 다음에 다시 올게. 아니야, 어서 가봐. 조심하고. 꼭 그 사람 구해줘. 수진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응원했다. 시연은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걱정 마. 내 구역에서 깡패짓 하는 놈들은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시연과 철민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봄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비장함보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수지는 그들이 탄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카페 봄날의 통유리창 너머로 평택항의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붉은 피로 얼룩졌던 파도는 이제 없다. 오직 평화롭고 눈부신 윤슬만이 출렁일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다시 어둠이 내린다면 그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의로운 파도가 되어. 강시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